자,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저하고 풀어보기 문제를. 자, 1번 문제 갑시다. 1번 문제 답 1번입니다. 1번 문제를 의외로 다른 학원 오니까 많이 못 맞추시더라고요. 어떤 학원은 40% 맞추는 학원도 있어요. 뭐 1번이 답이 1번이잖아요. 자기 생각하고 다를 수 있다는 거. 자기 생각하고 다를 수 있으니까 왜 그러냐고 물어보지 말고 체계가 답이 있으니까. 공장재단, 강업재단, 어업권, 준부동산. 준부동산을 다른 말로 의제부동산, 간주부동산 다 똑같은 말. 준부동산, 의제부동산, 간주부동산, 간주부동산 이렇게 되나요? 이걸 우리는 준부동산이라고 한다. 그럼 준부동산은 복합부동산으로 O입니까 X입니까? X죠. 복합부동산은 5번 있잖아요. 복합부동산은 토지하고 건물 묶어서 복합부동산 하잖아요. 그러니까 준부동산이 복합부동산이라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복합부동산 자리에 들어갈 말은 복합부동산 아니라 뭐 이렇게 들어가면 없겠죠. 넓은 의미의 부동산. 이렇게. 준부동산은 넓은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뭐 광해 부동산이라든지 넓은 의미의 부동산 이렇게 들어가면 그럼 이제 옳은 지문이 되는 거예요. 그 뒤에 법률적 개념은 맞습니까? 맞죠. 준부동산은 법률적 개념입니까? 그래서 1번이 답입니다. 2번 복합 개념 법경기. 3번 토지와 정착물은 법률적 개념. 토지와 정착물은 민법상 부동산, 협의의 부동산 당연히 법률적 개념. 4번은 공자유한 기술적 개념. 5번은 토지하고 건물 하나로 본다. 이걸 복합부동산. 이 복합부동산은 두 개를 싸잡아서 일괄해서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됐습니까? 예.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1번부터 많이 틀리셨네. 근데 56%밖에 못 맞췄으니까 많이 틀리셨죠. 몇 번이나 답을 하셨을까? 도대체 좀 의외로 3번에다 답을 많이 하셨어요. 3번에다가 토지와 정착물은 법률적 개념이 아니라 나의 개념입니까? 이건 그죠? 자기 개념입니까? 그렇죠? 법률적 개념이잖아요. 답은 1번. 자, 틀리신 분은 저렇게 하고는 하시면 돼요. 자, 2번 갑시다. 2번은 또 의외로 쉬운 문제입니다. 자, 가자고요. 기억은 빈지입니까? 공지입니까? 공지. 기억은 공지입니다. 얘는 자 공지는 공지. 그래서는 공지.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니은 부지 맞나요? 맞죠. 부지는 어떤 것에 바탕이 되는 토지, 포괄적인 용어, 하천부지, 도로부지, 철도부지 이렇게. 디귿 포락지 맞죠? 예. 그다음에 니을은 핵지입니까? 필지입니까? 필지. 그 니을은 핵지가 아니라 필지입니다. 필지. 핵지 나오면 가격수지 나와야 되고, 그러면 디귿 소지, 다른 말로 온지, 택지, 대지 등으로 개발되기 전에 자연 상태의 토지 맞습니까? 맞네. 그래서 옳은 것은 니은, 디귿, 미음이네. 그럼 답 몇 번입니까? 1번이. 1번. 자, 이제 3번 문제 가도록 합시다. 3번 문제. 3번 문제는 이 박스에 있는 말이 이게 부동성이거든. 부동성. 임장활동, 지역분석, 부동성이죠. 그럼 이 문제는 3번 문제는 부동성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거 구술이에요. 그럼 답은 몇 번입니까? 2번.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은 부동성입니까? 영속성입니까? 영속성이죠. 영속성. 영속성이잖아요.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1번. 부동성 때문에 지역별로 부분시장 형성돼. 우리 인천도 연수구, 서구, 그다음에 다른 구 있겠죠? 밑줄구도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부분시장 형성되면 지역별로 활동 및 현상이 국지화. 국지화 나왔으면 부동성이잖아요. 3번 부동산과 동산을 구별짓는 근거. 물건이 뭡니까? 물건이 부동산과 동산을 물건이라고 그래요. 민법 99조를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민법 99조인가? 내가 정확히 모르겠다. 민법 99조인가? 하여튼 민법 보면 이렇게 나와요. 민법 뭐라 하냐면 부동산 위의 물건을 동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민법 99조 맞네요. 민법 99조 1항에 토지 및 그 정착물이 부동산이고 토지 및 그 정착물이 부동산이고 2항을 보면 부동산 위의 물건은 동산이다 그래요. 그럼 부동산과 동산은 물건이죠. 이 두 개가 물건인데 왜 그런 물건을 부동산과 동산으로 나눴을까? 움직이는 물건들은 동산이라고 하고 부동성 갖는 못 움직이는 물건들은 부동산이라고 한다. 그래서 부동성 때문에 물건을 부동산과 동산으로 나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공시 방법이 달라지죠.
움직이는 동사는 점유로 공시하고 부동산처럼 못 움직이는 것은 등기로 공시한다. 그래서 부동산과 동산의 공시 방법이 달라지는데 그 이유는 부동성 때문에 그렇다. 자, 이런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이건 기억하셔야 되잖아요. 부동산의 공시수단은 뭡니까? 등기. 부동산은 등기로서 공시합니다. 공시.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 시험은 이렇게 했잖아요. 토지는 등기함으로써 공시 효력이 있다. OX, O. 토지의 공시수단은 등기이다. 맞죠? 이렇게. 지역 지구재, 지역 나왔습니다. 그럼 볼 것도 없이 무조건 뭐요? 부동성이 나왔습니다. 자, 적합의 원칙, 감정평가할 때 적합의 원칙, 그 다음에 경제적 감가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무슨 특성 때문에 그래요? 부동성. 경제적 감가는 옆에 쓰레기 소각장 들어오는 거. 그러면 토지가 못 움직이니까 옆에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경제적 감가의 대상이 되고, 못 움직이니까 주위 환경과 적합해야 된다. 이게 적합의 원칙, 경제적 감가 전부 다 부동성과 관련된 내용이다. 그러니까 이 한 번 문제는 부동성과 관련된 내용이 아닌 거 이런 소리예요. 답이 몇 번? 2번. 자, 4번 문제 갑시다. 4번 문제 다른 학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많이 틀린지 모르겠지만 많이 틀리시더라고요. 절반 맞추셨네요. 여러분들 절반 약간 53%니까 거의 절반 맞췄잖아요. 공급 증가 요인입니다. 그럼 여기 부동산 개발이 부동산 공급이거든. 그럼 개발금융이 활성화됐다. 개발업자에게 부동산 공급자에게 돈을 많이 빌려준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공급이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그럼 부동산 개발금융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 PF. 대장동 사업했던 거 PF. 뭐 부산 LCT 사업도 다 PF로 하는 겁니다. 그럼 PF가 활성화됐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은 개발금융이 활성화됐다고 나오고 PF가 활성화됐다고 나왔어요. 그럼 PF가 활성화됐다, 부동산 개발금융이 활성화됐다, 그럼 부동산 공급 증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격 상승 이걸 찾으면 안 되죠. 부동산 가격 상승은 공급 양음이라니까 공급 곡선상에 점이 드니까 이걸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 들어간 것을 찾으면 안 돼. 그럼 니은 들어간 거 이거 3번을 절대 찾으면 안 된다고. 자, 디귿. 건축 원자재가 하락했다. 그러면 이거 공급 증가라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공급 증가. 그래서 디귿 들어간 것은 찾아야 돼. 디귿 들어간 거. 요건 답이 아니네. 디귿 안 들어갔으니까. 자, 그러면 1번, 4번, 5번 중에 답이겠죠. 자, 니을. 공급자의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 이건 나오면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여전히 대체제 부환이 나오면 힘들어하시더라고. 이 니을을 어젯밤에 다른 학원에서 계속 저한테 질문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계속 질문하시던데 젊은 친구인데 그래서 더 이상 내가 그랬죠. 더 이상 나는 납득시킬 자신이 없다. 그랬거든요. 자, 부동산 공급자가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그럼 내가 공급자면 아파트를 팔아본 게 아니라 팔려고 하고 있다. 그 팔려고 하고 있는데 가격이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 지금 판 게 아니라 나중에 팔아야지. 그렇죠? 그럼 안 판다 해야 되지. 그럼 공급이 증가한다, 감소한다? 감소. 공급이 감소하겠죠. 자, 그다음 미음. 공급 측면의 대체 가격 상승. 이 공급 측면의 대체 가격 상승하지 말아야겠잖아요. 대체재 가격이 올라갔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뭘 알고 있어요? 해당자의 수요. 지금 아파트를 예를 든다면 저 부동산 아파트를 한다면 아파트 수요가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증가. 그래서 아파트와 대체 관계는 재화의 가격이 올라갔다. 대체 가격이 올라갔다. 아파트 수요 증가. 이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 근데 이 미음은 대체가 올라갔는데 아파트 수요로 물어본 게 아니라 아파트 뭘 물어봐요? 공급 물어보잖아요. 그럼 아파트 공급은 어떻게 됩니까? 그럼 반대로 하면 되잖아요. 공급이 증가 감소? 감소. 이러면 끝나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미음은 공급 증가 감소. 공급 감소. 이렇게. 자, 그러면 공급 증가율은 결국 몇 개입니까? 두 개네, 두 개. 기억하고 뭐? 디귿. 기억하고 디귿. 됐죠? 이렇게. 이걸 공급 측면에서 대체가 올라갔다. 그럼 제가 이거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하십시오 했거든요. 그럼 대체 가격이 상승하면 해당계 수요가 어떻게 됩니까? 이걸 잘 내, 시험을. 이걸 잘 내는 게 아니라. 만약에 공급도 잘 냈다. 그럼 공급도 여러분이 암기하십시오 했겠죠. 근데 공급은 잘 나오지 않으니까 수요하고 공급을 두 개 다 해놓으면 헷갈리니까 수요만 하고 공급을 하지 말고. 그럼 공급이 나오면 수요하고 화살표를 반대로 해주면 되는 거고. 그럼 왜 그렇게 되는가 논리적으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기 아파트가 있어요. 그럼 아파트하고 대체 관계 있는 게 연립주택이라고. 네? 그럼 내가 공급자야.
내가 아파트도 공급하고 연립주택도 공급하는 사람이야, 내가. 근데 아파트 가격은 그대로 있는데 연립주택 가격이 올라가. 그럼 연립주택 가격이 올라가면 부동산 공급자는 연립주택 공급을 증가시킨다고 감소시킨대요? 그러니까 안 된다니까. 연립주택 가격이 올라갔는데 공급을 증가시켜야지. 그러니까 머릿속에 수요만 있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 수요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공급이. 그래서 내가 이거 두 개 다 날려준다고. 그래서 헷갈려버리니까. 자, 봐봐. 얼마나 배웠나 봐봐요.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은요. 증가해야지, 공급량은. 그게 공급법칙이지. 그게 경제이론의 출발인데. 그죠? 가격이 올라갔잖아. 그럼 연립주택 공급량은 증가한다 해야죠. 증가한다. 그럼 연립주택 공급량이 증가되면 아파트 공급을 할 곳이 없잖아요. 토지가 한정돼 있으니까. 그럼 아파트 공급은 증가 감소? 감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이거 하는 순간 또 머리가 아프니까 아예 하지 말아라. 이거. 하지 말고 그냥 대체재 가격이 상승했다. 이렇게 나오면 수요로 나오면 우리는 외웠잖아. 대체재 가격 상승 해당되는 수요 증가 외웠잖아요. 그대로 적용하면 되고 공급이 나오면 수요 쓰고 반대로 하면 되고. 됐지요? 이렇게. 자, 됐어. 이렇게. 자, 더 헷갈렸습니까? 큰일 났네. 그러면 다 지워버리고 대체재 가격 상승 나왔습니다. 대체 가격 상승 연습합시다. 대체 가격 상승. 아파트 해당지의 수요는 증가 감소. 수요 증가. 그렇죠. 그러면 해당지의 공급은 증가 감소? 감소. 이거 공급 물어보고 있잖아요. 대체 가격 상승했다. 그럼 아파트 공급은 어떻게 됩니까? 그거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수요만 기억하고 공급이 나오면 수요하고 하살표 반대로. 그럼 이 박스에서 공급 증가율은 몇 개? 2개. 됐어요. 답은 몇 번입니까? 1번. 고생하셨습니다. 고생 엄청 하고 틀려버리고. 자, 5번 갑시다. 5번도 다 맞춰주셔야 되는데 어쩌면 4번하고 5번하고 똑같을까? 아마 4번 맞추신 분이 5번도 맞춘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아, 퍼센트가. 5번은 답이 몇 번일까요? 3번입니다. 자, 이거 기억난가 봐봐요. 가격은 수요자가 생각한 대로 움직인다. 공급자가 생각한 대로 움직인다. 그럼 3번 볼래요? 수요자와 공급자 가격 상승에 대한 예상을 하고 있대. 그럼 가격은요? 상승해야지, 상승. 선생 그렇게 하는 겨? 그렇게 하는 겨. 얼마나 들었는가 봐봐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거는 외우지 말고 이걸 기억하시라고. 가격은 수요자가 생각한 대로 움직인다. 가격은 공급자가 생각한 대로 움직인다. 기억나시죠? 그거잖아요. 수요자가 가격 상승 예상했다. 가격 상승. 공급자가 가격 상승했다. 가격 상승. 우리 시험은 이걸 뭐라고 냈냐면 수요자와 공급자 가격 상승에 대한 예상이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 경제학에서 모든 사람은 수요자 아니면 공급자야. 그잖아요? 이 지구의 사람들은 여자 아니면 남자고. 그잖아요? 좀 있으면 우리나라는 중개사 시험 공부 한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나눠진다고. 이렇게. 맞잖아. 그러잖아요. 네? 지금은 이렇게 나누잖아. 코로나 예방접종 했어 안 했어? 이렇게 나누잖아. 백신 예방접종이 아니라 백신. 백신 예방접종이 있죠. 그러면 수요자 가격 상승 예상한다. 공급자 가격 상승 예상한다. 그럼 가격은 급등해야 돼. 급등. 왜 그러냐면 자, 수요자 가격 상승 예상에서 이거 있잖아요. 수요자 가격 상승 예상. 그러면 수요자들이 가격 상승을 예상하고 있으면 그러면 지금 살까 나중에 살까? 빨리 사야지. 내가 수요자인데 아파트를 살려고 하고 있는데 아파트 가격이 2달 후에 50% 올라갈 것 같아. 그래? 2달 후에 나는 기다렸다가 그때 사야 되겠다. 이거 미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격 상승을 예상하면 그러면 수요가 증가하는 거지. 이번에는 공급자, 아파트를 팔 사람들인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야. 지금 팔려고 내놨는데 근데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것 같아. 안 판다고 해야지. 그럼 공급이 증가할까 감소할까? 감소. 그러면 시장의 수요는 넘쳐나고 공급은 전혀 없고 그럼 가격이 폭등, 급등이란 말이에요. 그럼 시장의 균형 가격은 급여나 나올 수 없다. 내년에 공부 또 해야 되겠네. 그치? 알 수 없다. 이런 뭐요? 급등, 상승해도 되고 선생님 꼭 급등해야 됩니까? 아니, 상승, 급등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답이 몇 번이요? 3번. 틀린 거 그랬으니까. 자, 이제 1번. 가격 상승과 인구 증가가 동시에 발생했답니다. 그럼 가격 상승,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실 텐데 이런 거. 가격 상승했어요. 그러면 다른 조건이 다 일정하다면 수요량은 증가 감소? 감소. 인구 증가 있습니다. 수요량은 증가 감소? 증가.
그럼 한쪽이 수요량이 증가하고 한쪽은 감소하면 수요량이 어떻게 될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수요량 변화를 H가격 고려한다. 이거는 우리 시험에서는 아직 안 냈지만 다른 경제학 시험에서는 곧잘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자, 2번 수요와 공급이 같은 크기로 감소했답니다. 같은 크기로. 여기 수요도 감소하고 공급도 감소했는데 같은 크기로. 수요 감소와 공급 감소와 같은 크기로 이렇게. 이 같은 크기로 나오면 그러면 가격, 거래량 둘 중에 하나 뭐요? 불변입니까? 알 수 없답니까? 불변이 나와야지. 수요 감소, 공급 감소 이게 다르다겠잖아요. 자, 봅시다. 수요 감소하고 공급도 감소했는데 그런데 이 수요 감소와 공급 감소가 동시에 발생했다. 이 말하고 그리고 수요 감소와 공급 감소가 같은 크기로 발생했다. 이 말하고 다른 말이 야겠잖아요. 다른 말. 그럼 이 위의 것은 둘 중에 하나가 알 수 없다가 나온다 했잖아요. 알 수 없다. 그럼 위의 것은 가격, 거래량 둘 중 하나가 알 수 없다가 나오는 거야. 그래도 이 밑에 같은 크기로 나오면 가격, 거래량 둘 중 하나가 불변이 나온다. 불변. 그럼 위의 것은 수요 감소, 공급 감소 동시에 발생했다. 거래량부터. 거래량은 감소. 거래량은 무조건 감소야. 자, 그럼 가격 가자고. 가격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변화를 알 수 없다 해야지. 그 변화를. 수요 감소, 가격 하락. 공급 감소, 가격 상승. 한쪽은 가격이 떨어지고 한쪽이 가격이 올라가면 가격은 알 수 없다. 이렇게 나와야지. 자, 근데 여기 밑에 것은 수요도 감소하고 공급도 감소했으니까 거래량 무조건 감소야. 거래량 볼 거 없어요. 자, 가격. 수요 감소했습니다. 가격은 떨어져. 공급 감소했습니다. 가격은 올라가. 근데 같은 크기래.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얼마? 1,000원이 떨어졌어요. 근데 공급이 감소해서 가격을 1,000원을 또 올린대. 그죠? 그럼 1,000원이 떨어졌다 1,000원이 또 올라가면 그럼 가격은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불변. 일정.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야 되지. 그럼 3번 지문이 지금 아니요 2번 지문이 지금 이거잖아요. 2번 지문이. 수요와 공급이 같은 크기로 감소했답니다. 그러면 거래량은 무조건 감소.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불변이 변하지 않는다잖아요. 4번 생산요소의 가격과 생산요소의 구입의 난이성은 공급 탄력성에 영향을 미친다. 공급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수히 많아요. 무수히 많은데 생산요소 가격이 막 급등해. 우리 금단의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 그럼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 아파트 공급량을 증가시킬 건데 근데 생산요소 가격, 택지 가격, 건축 자재 가격, 뭐 시멘트 이런 가격이 막 올라가요. 그러면 공급량 변화를 크게 할 수 없죠. 그럼 비탄력적이야. 그 다음에 생산요소 구입이 난이성, 생산요소 구입이 곤란해. 그러면 생산요소 구입이 영리하면 공급량을 많이 증가시킬 수 있죠. 탄력적. 생산요소 구입이 곤란하면 공급량 변화를 크게 할 수 없다. 비탄력적. 그러니까 생산요소의 가격과 생산요소의 구입의 난이성의 정도는 탄력성이 크고 작고를 만들어낸다는 소리요. 그러면 공급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올까 있을까? 오. 자, 이제 5번. 5번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그렇습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인 경우에 임대주택 임대료가 올라가면 임대인들의 임대료 수입은 증가. 근데 0인 경우는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는 10% 올라가면 임대료도 10%가 증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이다. 단위 탄력적이다. 그때는 임대료가 올라가든 떨어지든 임대 수입은 불변이고 0일 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일 때 완전 비탄력적일 때 가격이 임대료가 10이 올라가면 총수입도 10이 증가. 그럼 임대료가 10이 떨어지면 총수입도 10이 떨어집니다. 요거는 아직 내지 않았지. 탄력성이 0이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이면 가격 올라간 만큼 총수입 증가. 가격 떨어진 만큼 총수입 감소. 이제 6번 문제 갑시다. 6번 문제는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하기 위해서 이건 그림이 없습니다. 자, 여기 봐요. 6번 문제가 보면 여러분들이 상당히 어렵게 느끼실 수 있어요. 근데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볼까요? 여기 이제 그림을 그릴 건데 여기에 실제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수요 곡선이 두 개가 그려졌어요. 그러면 수요 곡선 먼저 그려봅시다. 수요 곡선이 두 개 그려졌는데 이거 보는 순간 수요 곡선 두 개고 그다음에 탄력적 비탄력적 구별할 수 있어야 되거든. 자, 여기에 DA고 DB입니다. 요 DA는 A지하의 수요 곡선이고 그다음에 그런 뜻이고 DB는 B지하의 수요 곡선이라는 소리야. D가 수요 곡선이니까 D가 수요니까. 그러면 A가 연립주택이네요.
A가 연립주택이고 B가 빌라죠. B가 빌라.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보고 이제 공국선 이렇게 지나갔고 이 두 개를 보고 탄력적, 비탄력적은 판단할 수 있죠. 그러면 완만한 연립주택이 탄력적이네. 탄력적. 그다음에 빌라가 상대적으로 비탄력적. 비탄력했으면 비탄력적 그랬네. 비탄력적. 제가 요거 맞추려고 노력했어요. 빌라, 비탄력. 아, 진짜라니까. 깔맞춤 하려고. 노력한 거 이렇게. 자, 그러면 요 1번은 답이 알 수 있잖아요. 1번. 우리가 지금 틀린 거 고른 거거든. 틀린 거. 그럼 1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연립주택보다 빌라가 비탄력지다. OX? 오, 그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우리 시험에서는 제가 우리 시험을 약간 바꾼 건데 실제 시험에서 요거 주고 나서 이런 것도 줬어요. 빌라보다 연립주택이 대체재가 더 풍부할 것이다. OX. 다시요. 빌라보다 연립주택이 대체재가 풍부할 것이다. OX. 오, 대체재가 많으면 탄력지 이렇게 했잖아. 대체재가 많으면. 됐습니까? 그렇게 됐어. 써야지. 너 연립주택 대체재 풍부. 대체재 풍부 이렇게 낸 적도 있습니다. 됐어. 이제 2번하고 3번은 엄청 많이 했던 거예요. 특히 3번 봐, 3번. 3번은 비탄력적일수록 가격 변화 크다. 비탄력적일수록 가격 변화 크다. 했죠? 그거잖아, 3번이. 3번부터 봐요. 공급이 감소합니다. 그러면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은 올라가겠죠. 그때 수요가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이 많이 올라간다 했잖아. 자, 그러면 요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이 올라갈 건데 빌라보다 연립주택 가격이 크게 상승한다. OX, X 이거 틀렸잖아요. 공급이 감소하면 요 비탄력적인 빌라가 가격이 더 크게 상승해야지. 비탄력적이니까. 답이 몇 번입니까? 3번이요. 3번. 여기다 한번 표시해 볼게요. 공급이 감소했으니까 공급선이 자치도 한다고 이렇게. 그럼 S1이 됐죠. 그럼 원래 균형점이 2점이었어요. 원래 균형점 2점에서 빌라든 연립이든 가격이 1,000원이었어요. 근데 공급이 감소해서 공급선이 자치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립주택은 2점이 균형점이야. 새로운 균형점. 그래서 가격이 1,100원으로 100원이 올라갔어요. 근데 빌라는 2점이 균형점이야. 그러니까 빌라는 가격이 훨씬 많이 올라가. 가격이 2,000원 올라가. 그럼 똑같은 공급이 감소했는데 수요가 비탄력적인 빌라는 가격이 1,000원이 올라가고 수요가 탄력적인 연립은 가격이 100원밖에 안 올라가. 그러니까 B가 크다. 비탄력적인 가격 변화가 크다. 그것을 그림으로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러면 양변화는 연립주택이 많이 일어날까? 빌라가 많이 일어날까? 연립주택. 탄력적인 양변화가 크니까. 그럼 2번은 이제 공급이 증가한다고 했어요. 그럼 공급이 증가하면 거래량은 증가한다고. 그때 거래량이 증가하는데 어느 경우에 거래량 많이 증가합니까? 탄력적일 때. 그러면 2번 공급이 증가할 때 연립주택 거래량이 빌라 거래량보다 더 많이 증가한다. 공급이 증가했으니까 거래량은 증가할 거고 그때 연립하고 빌라 중에서 어디가 더 거래량이 많이 증가합니까? 탄력적이면 거래량 변화가 더 크다겠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이죠. 3번을 더 많이 줘. 3번을. 시험은 3번이 더 많이 나오니까. 비탄력적일수록 가격 변화가 크다. 비탄력적일수록 가격 변화가 크다. 그게 3번. 그러면 탄력적이면 무슨 변화가 크다? 양 변화가 크다. 그게 2번. 4번은 쉽잖아요. 4번은 쉬운 문제요. 소득이 증가했습니다. 그럼 소득이 나왔으면 정상지 열등제 물어본다는 소리고 소득이 증가할 때 연립주택과 빌라의 수요곡선이 전부 다 우측이동했어요. 우측이동. 그러면 두 제하다. 두 제하 모두 다 뭐다? 정상제다. 정상제.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곡선이 우측이동하면 정상제입니까? 열등제입니까? 총상제잖아요. 그럼 4번 소득이 증가할 때 빌라와 연립주택에 대한 수요곡선이 우측이동하면 두 주택 모두 정상제라 할 수 있다. OX? O. 자, 5번도 이제 우리 시험에 실제 나왔던 건데 이제 이런 뜻이요. 여기 이제 수요곡선을 제가 그려볼게요. 수요곡선을 제가 설명하면서 수요곡선 일반적으로 우하향한다고 그랬어요. 우하향한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수요곡선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하향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모든 지하의 수요곡선이 우하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랬거든.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이면 수요곡선은 수평선이거든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수요곡선은 수직선이거든요. 이렇게. 그럼 전부 다 수요곡선인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여기 첫 번째 수요곡선이 일반적인 수요곡선이야. 그럼 수요곡선이 우하향이 일반적이라고.
그럼 왜 우하향하는가? 자, 가격이 2,000원이었어요. 2,000원에서 수량이 100개였습니다. 그럼 가격이 1,000원으로 떨어지면 수량이 몇 개가 될까? 200개가 되겠죠. 200개? 그러면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면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량은 증가. 반대로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감소. 그게 수요 법칙이라는 소리야. 수요 법칙. 그러니까 수요 곡선이 우하향을 하면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뭐하고?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증가하고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량은 다시 다음.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감소하고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량은 뭐하고? 증가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수요 곡선이 우하향할 때만 이게 성립하는 거야. 또 여기 봐봐요. 두 번째 수요 곡선. 이 두 번째 수요 곡선은 가격이 언제나 이렇게 1,000원으로 딱 정해져 버려요. 가격이. 그러면 수요량에 상관없이 가격이 딱 고정된다고. 그다음에 세 번째 봐봐요. 세 번째는 수요량이 100개다. 그러면 가격이 1,000원일 때도 수요량이 100개, 가격이 2,000원일 때도 수요량 100개, 3,000원일 때도 수요량 100개. 그럼 두 번째, 세 번째는 수요 법칙이 성립할까 안 할까? 안 해요. 수요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이거는. 그러니까 5번 지문이 무슨 말이냐면 빌라 가격이 상승하면 빌라 수요량이 감소한다. 이거는 수요 법칙이 성립하는 거야. 그러면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경우만 수요 법칙이 성립한다 이 소리예요. 자, 실제 시험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렇게 묻어요. 연립주택 가격이 올라가면 연립주택 수요량은 감소하고 빌라의 가격이 올라가면 빌라의 수요량은 감소한다. 올까 있을까? 다시 해볼게요. 자, 이렇게 주면서 실제 시험 문제 저는 여기 지문 하나밖에 안 줬지만 두 개를 묶어줬다고. 실제는 연립주택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연립주택 수요량은 증가 감소? 수요량 감소. 수요량 감소. 빌라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그 빌라 수요량은 증가 감소? 감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연립주택하고 빌라가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데 근데 탄력성과 기울기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다르다고. 그러니까 이런 뜻이라고. 수요 곡선이 우하향만 하면 그러면 기울기, 탄력성이 다르다 하더라도 뭐가 성립한다? 수요 법칙이 성립한다는 소리야. 수요 법칙이 성립한다. 그러니까 수요 법칙이 성립하니까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감소한다. 이 두 개 다 수요 곡선이 우하향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 그죠? 그러니까 우하향만 하면 얘도 우하향이고 얘도 우하향이고 우하향만 하면 수요 법칙이 성립한다. 자,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까? 3번. 이제 6번 문제 3번. 7번으로 갑시다. 7번 문제. 이런 계산 문제가 나오면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보면 오늘 시험 문제에서 여러분이 못 푸는 계산 문제 나온다고. 그런 게 푸는 게 아니라 이런 거 풀어야 돼. 제가 이제 처음에 말하려다가 잊어버렸는데 최근에 우리 그 부동산의 결혼 시험 출제 유형을 보면 쉬운 것은 아주 쉬워요. 근데 어려운 것은 못 풀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못 푸는 문제가 몇 문제 나왔다고. 그러니까 아주 쉬운 것도 많아. 근데 어제 학원 보니까 아주 쉬운 것을 많이 놓쳐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점수가 안 높아지지. 그 어려운 것은 보면 오늘 못 푸는 문제 나왔다고. 그건 못 푸는 거야. 그것을 풀지 말라는 소리야. 풀지 말고 쉬운 것을 놓치지 않아야 돼. 그런 의미에서 오늘 쉽고 어렵고가 좀 구별됐을 건데 저는 그렇게 낸다고 냈는데 여러분은 그렇게 느꼈는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영어는 무조건 풀어야 되는 문제야. 풀어야 되는 문제. 영어는 풀어야 되고 다른 것은 못 푸는 문제가 있다니까요. 그것은 찍어서 맞추고 이렇게 하지. 자, 그럼 영어는 무조건 풀어야 되니까 원래 규정 갑시다. 원래 규정. 그러니까 계산 문제가 9개 나오면 2개 내지 3개는 보너스를 준다니까. 그걸 맞추는 거예요. 그걸. 다른 거 맞추는 게 아니라. 계산 문제 9개 나와서 보너스라 3문제 줬는데 그거 3문제 맞췄다. 그럼 찍어서 하나 맞출 수 있거든. 그럼 4문제 맞추면 그래갖고 떨어지면 기적이요. 결혼해서 계산 문제 9개 중에서 4개 맞춰서 떨어지잖아. 그럼 기적이지 뭐예요, 기적. 떨어질 이유가 없지. 기적이 가까운 거지. 해외 토픽감이야, 이건. 그러잖아요. 자, 그럼 원래 균형점에서는 수요함수, 고응급함수와 갖다 놓고 풀고 고응급함수를 먼저 쓴다. 고응급함수는 400 플러스 P고 수요함수는요 800 마이너스 P고 그럼
여기 수요함수에 마이너스 B를 이항시키면 그러면 2P가 되는 거고 400을 이항시키면 그러면 400이 되는 거고 그러면 균형가격은 얼마고? 200이 되는 거고 이제 균형거리량은 200을 공급함수 수요함수 대입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급함수 대입해봐요. 그럼 400 플러스 200이니까 얼마입니까? 600이죠. 그럼 원래 균형점에서는 가격은 200이고 거량은 600이라 소리예요. 자, 그럼 새로운 규정점. 새로운 규정점에서는 공급함수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200 플러스 P 공급함수. 수요함수는 400 마이너스 P. 그럼 P를 넘기면 2P. 200을 넘기면 200. 그럼 P는 얼마입니까? 100. 자, Q는 요 P를 수요함수 대입, 공급함수 대입하든 수요함수 대입하든 똑같아요. 이번엔 수요함수 대입해 볼까요? 400 마이너스 100 얼마? 300 끝. 그럼 가격은 200에서 100으로 떨어졌고 거량은 600에서 300으로 감소했고 답 몇 번? 4번. 얼마나 맞추셨을까? 절반 맞추셨네. 절반. 이건 절반 맞추는 거리가 아니죠. 이거는 85% 이상 맞춰야 되니까. 자, 8번 문제. 8번 문제는 여러분이 좀 어려울 수 있었을 겁니다. 8번 문제는 약간 오류가 있어요. 약간. 그래서 의미만 보시라고. 일단 약간 이게 제가 이 숫자를 조합하다가 약간 잘못한 것 같은데 이제 다른 학원을 내서 이걸 낸 게 아니라 냈더니 굉장히 어려웠어요. 제가 약간 보완하다가 여권 숫자를 좀 잘못 맞는 것 같아요. 이제 가봅시다. 이제 기억, 니은, 디귿, 니을 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기억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 구하겠어. 아파트 수요 가격 탄력성. 그럼 아파트 수가탄 구하겠어. 그럼 아파트 수가탄은 수요량의 변화율을 가격 변화로 나눈 것이다. 그럼 아파트 가격, 아파트 수요량이 되는 거야. 그럼 요 아파트 수요의 가격 탄력성 구할 때 방법이 세 가지 있다 있잖아요. 최초값 기준, 중간값 기준, 변화 후값 기준. 근데 최초값 기준 하나 있어. 최초값. 그러니까 최초값 기준 하나 있으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하면 돼. 우리가 아는 대로. 그럼 아파트 가격 변화를 구하고 아파트 수요량 변화를 구해서 나눠버리면 되잖아요. 그럼 아파트 가격 변화를 구해볼까요? 아파트 가격이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럼 가격은 몇 퍼센트가 변했을까요? 가격 변화율 4천만 원이었는데 4천만 원인데 5천만 원 됐으면 그러면 1천만 원이 변한 거죠. 그럼 가격 변화율 몇 퍼센트? 25%. 수요량의 변화율은 1500세대가 1200세대가 됐어요. 그럼 수요량의 변화는 1500세대였는데 1200세대가 됐으면 300세대가 감소한 거야. 그럼 여기가 300. 그럼 몇 퍼센트? 20%. 그러면 이건 0.8. 0.8은 탄력적, 비탄력적? 비탄력적. 그래서 A는 기억은 0.8이니까 비탄력적. 비탄력적으로 골라내야 돼. 비탄력적. 3번 아니면 5번입니다. 됐습니까? 네. 자, 그다음에 니은은 내가 이거 약간 오류를 보냈는데 이제 니은은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여기 지금 비탄력적이죠. 비탄력적일 때 가격이 올라갔대. 비탄력적일 때 가격이 올라갔대. 기업의 수입은요? 증가. 비탄력적일 때 가격이 올라가면 수입은 증가. 그러니까 가격 인상 후 판매 총 수입은 뭐 할 것이다?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소리 이렇게. 됐습니까? 예. 자, 그다음에 디귿하고 니을 봐봐요. 디귿하고 니을. 디귿하고 니을은 쉬운 거잖아. 디귿하고 니을은. 자, 그럼 디귿은 재화가 두 개 나온 거야. A제, B제 나왔잖아요. A제, B제. 그럼 A제, B제 나왔으면 무슨 탄력성? 교차 탄력성. 그다음에 재화의 관계, 대체제, 보완제 물어보는 거죠. 그럼 니을은 대체제, 보완제냐 물어본 거야. 니을. 그럼 니을은 두 제와는 무슨 관계냐 물어봤죠. 그럼 A제 가격이 올라갈 때 B제 수량이 증가했다. 무슨 제? 대체제. 대체제. 자, 그럼 디귿은 수교탄. 수교탄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처럼 수요량의 변화율을 가격 변화로 나누라. 그런데 가격 앞에 있는 재화와 수요량 앞에 있는 재화가 같은 재화, 다른 재화? 다른 재화라겠잖아. 다른 재화. 그럼 가격 앞에 있는 재화는 무슨 재? A재. 수요량 앞에 있는 재화는 무슨 재? B재. 그러면 교차 탄력성을 구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 붙인다 안 붙인다? 붙인다. 그럼 A재 가격이 10이 올라갔네? 플러스 10%.
비재수랑 8% 증가하는데 플러스 8%. 그러면 플러스 값이니까 두 개 다 플러스니까 플러스 값 0.8. 그럼 몇 번이 가장 적정해요? 3번. 3번. 제가 약간 오류가 있었다는 게 이거라고. 야,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여기 지금 탄력적, 비탄력적. 비탄력적. 비탄력적이잖아요. 비탄력적이잖아. 탄력성은 비탄력적이며 그 비탄력적일 때 가격이 올라가면 수입은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생각하는 소리야.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근데 약간 오류가 있다는 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분명히. 요거 두 개로 곱하면 그러면 총수입 불변이 나와. 봐봐요. 요거 4천만 원일 때 몇 세대야? 1500세대. 이렇게 곱하고 5천만 원이 됐을 때 1200 이렇게 곱하면 똑같아. 똑같다고.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숫자를 내가 조합을 잘못한 거야. 의미는 여기 아니라 잘 들으시라고. 의미는 여기 아니라 비탄력 찍을 때 가격 올렸습니다. 아, 요거 생각하지 말라고. 요거 생각하지 마. 그냥 생각하지 말고 비탄력 찍을 때 가격 올렸다. 총수입한다. 증가한다. 이렇게 하시는 소리야. 이해됐습니까? 응. 자, 이제 갑시다. 예, 9번. 9번 문제도 또 의외로 많이 틀리셔가지고 제가 속상해 죽겠어. 9번 문제 많이 틀리면 안 되는데. 9번 문제 옳은 거 그랬거든. 그러면 답은 몇 번이요? 2번. 9번 문제 2번. 봐, 많이 못 맞추잖아요. 요건 여러분이 생각해봐. 85% 이상 맞춰야 돼. 여러분들 56% 맞췄어. 이러면 곤란해지는 거지. 이럴 수 있지. 쉬운 것은 틀리고 어려운 것은 찍어서 맞고. 그거 또이또이 쌤쌤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하지. 쉬운 것은 무조건 맞고 어려운 것은 찍어서 둘 중에 하나 맞고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9번 틀려버리면 안 되잖아요. 옳은 거 2번부터. 부동산 경기 변동이란 경기가 바뀐다는 소리잖아. 그럼 경기가 바뀌면 경기가 좋았다 나빴다 하는 거잖아. 그 말이잖아. 부동산 경기 변동. 부동산 경기 변동은 부동산 시장의 상태야. 부동산 경기가 좋단 말은 부동산 시장이 호황이란 소리야. 그 부동산 시장이 일반 경기 변동처럼 좋아졌다가 떨어졌다 한다는 소리잖아요. 상승과 하강이 반복되는 현상을 부동산 경기 변동이란다. 요 말이 우리 시험에서 3번씩이나 나와. 답이. 이게 답이야. 옳은 거 고르라겠으니까. 그럼 1번은 계절적 변동입니까? 불규칙 변동입니까? 불규칙. 831 부동산 종합대책 정부 정책이라고. 그것은 불규칙 변동이야. 불규칙 변동. 계절적 변동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나와야지. 그래서 1번 틀렸고 이제 3번. 3번은 부동산 경기 변동은 다르다. 지역별로, 용도별로, 유형별로 다르다 해야지. 그럼 3번은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기는 여러 부동산 유형과 지역에서 동시에 같은 국면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 틀렸죠. 다르게. 우리 인천의 연수구하고 남구가 다르게, 서구가 다르게 이렇게 다르게. 그러니까 동시에 같은 국면이 아니라 다르게. 선생님 그건 못 봤어. 그럴 수 있지. 자, 그러면 4번은 순서 물어보는 거야. 부동산 경기 순환 국면이 회복 시장부터 시작한다면 회복.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상향.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후퇴. 그 다음에 이제 하향.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하향. 그럼 이 지문을 보면 상향 시장은 회복 시장의 전 단계. 상향 시장은 회복 시장의 다음 단계야. 그 무슨 전 단계야? 후퇴의 전 단계. 그러면 상향은 늘 후퇴를 내포하고 있는 거야. 계속 올라갈 수는 없거든. 떨어져야 되거든. 그죠? 그 다음에 계속 떨어질 수는 없거든. 하향은 언젠가 올라가겠지. 이렇게 하향은 회복을 내포하고 있고 상향 후퇴를 내포하고 있는 거라고. 그럼 이 지문은 이렇게 바꿔야 돼. 상향 시장은 회복이 아니라 후퇴 시장. 후퇴 시장 전 단계 국면으로 경기 후퇴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고 언제나 경기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고 과거의 사례가 그 새로운 거래 하한선 이건 맞는 말이지. 이거. 그래서 여기 회복이 아니라 후퇴로 바꿔야지. 그래서 옳은 말이에요. 자, 5번 지문이 어려워요. 5번 지문이 어려운데 답은 쉽잖아. 그래서 일부러 제가 5번 지문도 한번 보는 거야. 답은 매우 쉬우니까 5번 지문 볼 건데 5번은 부동산 경기 변동의 측정 지표야. 그러니까 측정 지표를 저한테 배웠던 게 이렇게 배웠다고. 어떻게 배웠냐면 측정 지표는 공급 측면에서 건축량, 그 다음에 수요 측면에서 거래량, 그 다음에 세 번째 가격 변동. 이 가격 변동을 가지고 가격이 상승한다고 해서 경기가 좋다고 말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했다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이렇게 했다고. 기타에서는 공실 공가,
뭐 택지 분양 실적 이런 것들이 있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측정 지표가 잘 나오는 게 아니지만 이제 여기 5번은 우리 시험에서 이제 나온 적이 있죠. 좀 시간이 흘러갔지만. 근데 이 측정 지표를 이렇게 나누지 않고 이제 경제학에서는 측정 지표를 어떻게 나누냐면 이렇게도 나눠요. 선행 지표, 동행 지표, 후행 지표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측정 지표가 선행 지표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동행 지표라는 게 있고, 후행 지표라는 게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럼 선행 지표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 검단에 와서 검단의 내년의 부동산 경기를 알아보려면 무엇을 봐야 됩니까? 그걸 선행 지표라고 그래요. 동행 지표는 지금 검단의 부동산 경기를 알아보려면 무엇을 보면 됩니까? 후행 지표는 작년에 검단의 부동산 경기를 알아보려면 무엇을 봐야 됩니까? 그거라고. 그럼 이제 선행 지표는 앞으로 내년의 부동산 경기를 알아보려면 무엇을 봐야 됩니까? 그거라고. 그럼 이 건축량이 이 세 가지를 봐야 돼. 건축량은 허가량을 봐야 되고, 그다음에 착공량을 봐야 되고, 완공량을 봐야 된다고. 자, 그러면 허가를 엄청나게 많이 받아갔어요. 허가를 엄청나게 많이 받아갔다고 해서 지금 경기가 좋다고 말할 수는 없죠. 허가를 많이 받고 갔는데 착공하지 않는다면 그럼 건축 경기가 좋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럼 허가량은 지금 경기를 나타내는 겁니까? 미래의 경기를 나타내는 거야. 미래. 지금 허가를 많이 받아갔으면 내년에 건축 붐이 일어나겠네. 그래서 이 허가량은 앞으로의 경기를 알아볼 수 있는 거야. 그것을 선행지표라고 한다고. 그러면 선행지표에 허가량이 들어가는 거야. 허가량. 선행지표는 미래의 경기를 알아보는 거. 동행지표는 지금 경기를 알아보는 거. 후행지표는 옛날 경기를 알아보는 거. 그러면 착공이 지금 엄청나게 검단에 아파트 착공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럼 지금 경기가 좋은 거야. 그럼 착공량은 동행지표가 되는 거야. 근데 지금 검단에 부동산 착공하지 않고 있까? 계속 안공만 하고 있다. 계속 안공만. 그럼 계속 안공만 하고 있으면 작년의 경기가 좋은 거지. 그럼 여기 후행 지표가 이제 완공량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자,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선행 지표는 앞으로 부동산 경기를 알아볼 수 있는 거. 그것을 선행 지표야. 선행 지표의 가장 대표적인 게 허가량이야. 그다음에 택지 분양 실적. 택지를 엄청나게 많이 분양받았대, 지금. 우리 검단에서는 택지 분양 실적이 작년 대비해서 100%가 증가했대. 그럼 택지 분양 받아서 거기다 농사 지을 거 아니죠. 그럼 택지 분양 받았으면 거기다 건물 짓겠니? 그럼 택지 분양 받았다고 해서 바로 경기가 좋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택지 분양 받아서 거기다 건물 짓기 시작하면 경기가 좋아지는 거지. 그럼 택지 분양 실적은 내년의 부동산 경기, 앞으로 부동산 경기를 알아볼 수 있다. OX? O. 자, 그다음에 자재, 건축 자재 수요 동향, 시멘트, 철근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지금 수요하고 있다. 검단은 시멘트가 철근이 전년 대비해서 작년 대비해서 수요량이 50% 증가했다. 그러면 시멘트, 철근 사서 뭐 할 겁니까? 건물 지어야 되잖아요. 그럼 얘들은 앞으로 부동산 경기를 알아볼 수 있는 지표가 된다. OX? O. 자, 그게 5번째입니다. 그럼 5번은 건축 허가량, 택지 분양 실적, 자재 수요 동향은 현재 부동산 경기를 알아볼 수 있는, 가늠할 수 있는 동행 지표를 볼 수 있다. 틀렸죠. 미래 부동산 경기를 알아볼 수 있는 무슨 지표다? 선행 지표다. 이렇게 하지. 선행 지표를 다른 말로 예고 지표라고 그래. 예고. 앞으로 부동산 경기 좋아졌다고 예고하고 있다 해서 예고 지표 이렇게 부른다. 이해됐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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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려가지고 속상해요. 이 문제는 4번, 3, 4, 5번 올 것도 없어. 그냥 2번에다가 답하고 가야지. 네. 그래서 틀려가지고 속상해서 어쩔 수가 없네, 이제. 네. 괜찮아요. 어차피 60점이면 합격인데. 시험이 뭐 인생의 전부인가? 자, 10번. 10번 문제도 틀려서 안 되는데. 자, 봅시다. 아직도 안 되신 것 같아요. 10번 문제가. 자, 이거 거미집 이론입니다. 그럼 이렇게 A 부동산 시장에서 이제 이렇게 함수를 두 개 줬는데 여기 나는 선생님 나는 수탄수, 공기수 다 외웠는데 요거 나오는 순간 어디가 수요함수, 어디가 공구함수 모른다. 그러니까 지금도 외우시라고. 요 D가 D면 돼서 수요야. 요 D 들어가면 이게 수요함수라는 소리야. 여기 수요함수. 수요함수. 아, 그렇구나. 이제 깨우쳤다. S 들어가면 서프라이에서 공구. 이게 공구함수라는 소리예요. 그럼 수요함수, 공구함수에서 수요곡선의 기울기, 공곡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 자, A 부동산 시장은 수요곡선의 기울기. 수요곡선의 기울기는 P 앞에 있는 숫자를 가지고 Q 앞에 있는 숫자라고 해서 나눠라. 그럼 수기는 5분의 3이 된다.
맞죠? 아니, 3분의 5가 된다고. 3분의 5, 5분의 3이 아니라. 자, 공국선. 공국곡선의 기울기. 예, 정확하게는 여기 수요곡선의 기울기야 돼, 기울기. 기울기가 3분의 5. 얘는 5를 가지고 6을 가서 나눠라. 그럼 5분의 6. 3분의 5하고 5분의 6 중에서 어디가 커요? 3분의 5가 더 커요. 5가. 그러면 수요곡선의 기울기가 더 크죠? 그럼 기울기가 나왔으니까 우리는 공기수라고 쓰든가? 공기수. 공곡선의 기울기가 더 크면 수렴이다. 근데 수요곡선의 기울기가 더 크죠? 그럼 수렴입니까? 발산입니까? 발산. 이제 비부동산으로 갑시다. 비부동산 시장은 수기 수요곡선의 기울기입니다. 수기 3을 수요곡선 수요함수에 있는 3, P 앞에 있는 숫자 3을 가지고 요 2를 나누라. 그러면 수기는 3분의 2. 자, 공곡선의 기울기는 4 가지고 가서 3으로 나누라. 이렇게. 3을 4로 나눠. 그러면 4분의 3. 수요곡선의 기울기, 공곡선의 기울기 나왔습니다. 얘는 0.66이고 얘는 0.759. 그럼 공곡선의 기울기가 더 크네요. 그러면 공기수 되죠? 그럼 이건 뭡니까? 수랴. 농담하는 게 아니라 아직도 안 됐다. 이게 그러면 옆에 언니한테 일단 물어보고 언니가 나는 외웠어. 그러면 저한테 오십시오. 예? 자, 됐어. 아니, 알고 가야지, 이거라도. 1년 내내 탄력성 들었는데, 탄력성 엄청 많이 들었는데, 탄력성에 대해서 아는 것은 세대주는 탄력적이다.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른다. 이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거라도 알고 가야 되니까. 자, 답은 몇 번 나왔습니까? 답은 5번이랍니다. 5번. 이제 11번 문제로 갑시다. 11번 문제. 답 몇 번? 1번. 11번 답 1번. 다 못 맞췄다는 게 의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못 맞췄다는 거. 100점 맞아야 되는데 못 맞췄다는 거. 자, 토지가 사유화되어 있다. 그 다음에 토지 비용도 생산량 관계없이 지대가 발생한다. 제12지 지대 발생한다. 누구? 마르크스. 마르크스의 절대지대. 됐습니까? 답은 1번. 자, 12번. 12번 문제는 이제 잘 나오지 않는 건데 딱 한 번 나왔는데 한번 이제 보자는 소리입니다. 자, 12번 문제는 풀지 않고 답이 몇 번 나와야 될까? 답이 3번 나와야 돼. 안 풀고. 이제 딱 보면서 3번이구나. 이렇게 알아야 돼. 여기 A 매장이 있고 이렇게 B 매장이 있어요. 그럼 A 매장과 B 매장 거리가 몇 킬로입니까? 12km야. 그럼 가운데가 6km거든. 그럼 A 매장과 B 매장이 면적이 똑같다면 그럼 상권의 경계는 6km 지점이 되는 거야. 근데 A 매장의 면적이 2,000이고 B 매장의 면적이 8,000이야. 그러면 상권의 경계는 A 매장 쪽에 가깝게 결정된다고. 그럼 A 매장이 가깝게 결정되니까 이쯤에서 결정된다 뭐 이쯤에서. 여기 뭐 4km다 이렇게 한다면 이쯤에서. 그러면 여기 1번, 2번, 3번 이쯤에서 결정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보자고요. 자, 2번 봐봐요. A 매장부터 6km, B 매장부터 6km, 2번하고 4번은 똑같은 지점이에요. 그럼 A 매장부터 6km면 이 지점이고 B 매장부터 6km면 여기고 그럼 A 매장부터 6km는 가운데 지점, B 매장부터 6km도 가운데 지점. 그럼 상권의 경계가 이 6km 가운데 지점이 되려면 A 매장과 B 매장의 면적이 똑같아야 돼. 그러니까 2번하고 4번은 답이 될 수가 없어. 자, 그러면 1번 A 매장부터 8km 지점은 여기거든. 여기. 그럼 A 매장부터 8km 지점이 여기면 그러면 A 매장이 가까운 게 아니라 B 매장이 가깝게 있어야 되거든. 지금 상권의 경계는 A 매장이 좀 가깝게 있어야 돼. 여기 1, 2, 3 중에 하나라고. 근데 지금 여기 1번은 8km 지점이니까 B 매장이 가깝게 있어야 된다. 그럼 답이 아니지. 그럼 A 매장부터 8km 지점은 B 매장부터 4km 지점이야. 그러니까 1번하고 5번이 똑같은 말이고 2번하고 4번이 똑같은 말이다. 그럼 1번, 5번, 2번, 4번은 답이 될 수 없다. 그럼 답 몇 번? 3번. 선생님 그렇게 하는 겨? 그거 어떻게 배웠어 저한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거 아시잖아요. 상권의 경계는 작은 쪽에 가깝게. 그럼 작은 쪽에 가깝게 A가 작잖아.
B가 크고, 그리고 가운데가 6kg이니까 상권의 경계는 A 쪽에 가깝게 결정되니까 A로부터 2kg, A로부터 4kg, A로부터 5kg 뭐 이 정도에서 결정되겠지. 예? 그러면 1번, 4번, 1번, 5번, 2번, 4번은 절대 답이 안 된다. 만약에 이게 A도 면적이 8,000이고 B도 면적이 8,000이다. 그러면 몇 킬로지점? 6킬로지점. 그때는 답이 2개 나오겠죠. 가운데가 되니까.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답이 3번이야.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못 푼 사람이 있을 거니까 선생님 나는 여기 이제 공식 대입하면 되는데 선생님 나는 공식 안 외워서 못 풀어서 공식 외우지 말고 풀라고. 괜히 또 이거 공식 몰라서 못 풀었다 하니까. 그래서 내가 일부러 아니 진짜라고. 이거 주면 또 공식 안 외워가지고 못 풀었어요. 그런 말 못하게 하려고. 공식 안 외워도 답이 몇 번이야? 3번이야, 3번. 무슨 말 이해 못한 사람 있는데 안타까워 죽겠다. 자, 그럼 이론적으로 알고 갑시다. 이론적으로. 집중. 아직 안 끝났어요. 오늘은 여러분하고 헤어지기가 못내 아쉬워서 2시 반까지 수업을 예정하고 있어요. 선생님 나는 1시 반 되면 다 갈 건데 그럼 나 혼자라도 찍어야 되니까. 예? 여기 이제 요 2개의 매장이 있으면 상권의 경계는 큰 도시 쪽에 가깝게, 작은 도시 가깝게, 작은 도시 가깝게. 거기까지 말한 사람이 누구예요? 상권의 경계는 작은 쪽에 가깝게 결정된다. 거기까지 말한 사람 누구야? 며칠 남았어요? 며칠? 10일? 10일 남았어? 365 더 해야 될까? 재수 없어, 씨. 그러면 안 되지. 상권의 경계는 작은 도시 쪽에 가깝게 네일리가 말했잖아. 네일리. 그러니까 네일리가 이렇게 2개가 있으면 상권의 경계는 작은 쪽에 여기 200이잖아. 작은 쪽에 가깝게 결정된다. 이쯤에서 결정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네일리라고. 네일리. 예? 민법만 하지 마. 민법 사기치고 이런 거 좀 하지 말고. 그 민법을 잘하면 중개업 할 때도 어떻게 하면 사기칠까 이런 거 생각 안 나니까. 그러니까 민법은 60점 겨우 맞고 개론에서 많이 맞아야 돈을 버는 거예요. 개론에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민법은 사기치고 많이 했대. 한급 불능 상태에 뭐 강압 뭐 이렇게 하고 강박 상태 그잖아요. 그러면 요 2개의 도시, 2개의 매장이 있으면 상권의 경계는 작은 도시 쪽에 가깝게, 작은 쪽에 가깝게 결정된다. 그게 네일리야. 그러니까 내일은 이쯤에서 결정됩니다 하고 돌아가셨다 했잖아요. 이걸 캔버스가 그럼 좋다. 정확히 어느 지점이냐 그걸 계산할 수 있는 수식을 만들었다. 그게 캔버스의 분기점 설정식. 그럼 캔버스는 2 매장 간의 상권의 경계를 지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네일리의 소매인력법칙, 소매중력법칙을 수정하였다. OX. O. 그 지문이 3번. 그리고 계산 문제 요건 딱 1번. 그럼 이제 계산 문제 풀 때 여기 네일리가 만든 캔버스가 만든 공식이 이거라고. A 매장으로부터 경계. 또 경계는 어떤 공식을 만들어냈냐면 캔버스가 2 매장까지 거리 1 플러스 루트 A 면적 B 면적 이걸 만들어냈단 말이야. 이 공식을. 캔버스 부모님 잘 만난 거지. 이런 걸 연구할 시간이 어디 있어.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걸 부모님 잘 만나서 이거 연구한 거야. 대학원 다녔나? 이렇게? 그럼 여기다 대입하면 돼. 대입하면 답이 나온다고. 그 2 매장까지 거리가 몇 킬로입니까? 12km. 1 플러스 루트. 또 B의 면적 8,000. A의 면적 얼마? 2,000. 선생님 여기까지는 할 수 있어. 그 다음이 안 돼. 그 다음이 안 돼서 못 풀었어. 여기까지 써놓고 12, 1 플러스 루트 4. 루트군 없애려면 제곱근 만들어야 되거든. 그러면은 1 플러스 루트 4는 2의 제곱 12 루트 제곱 없어졌죠. 그러면 1 플러스 2 12 12를 3으로 나누라. 몇 킬로? 4킬로. 이렇게 해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답이 몇 번입니까? 3번. 자, 고생하셨고요. 자, 쉬었다가 13번부터 합니다.